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불과 역동성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는 도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할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정원익 JTBC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통령이 직접 찾아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타운홀 미팅이 개최가 됐었죠. 하지만 전북은 올해 지금 새해로 미뤄졌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 꽉 막힌 여러 가지 현안들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좀 늦춰지는 바람에 주요 현안들이 일부는 때를 놓치기도 했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성진 교수님, 이름하여 대통령이 좀 해소를 해주겠다고 했던 삼중 소회를 넘어서 사중 소회라는 말까지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쨌든 1월 중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타운홀 미팅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도민들의 실망이 잔뜩 담겨 있는 용어들인데요. 네. 그만큼 기대가 이제 컸고 많이 기다렸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전북의 여러 가지 새로운 현안들 또 미래 그림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네. 좀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더라면은 좀 시기가 이렇게 늦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타운홀 미팅을 그동안 지켜보면은 과거에 이 대통령이 하는 회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과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이 어떤 우리의 수건 사업을 해달라 이런 것을 좀 그만 좀 말해달라는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표현도 했을 만큼 새로운 지역이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동력을 더 얻기 위한 이런 쌍방의 대화가 더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해가지고 더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가 지금 늦춰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과연 전라북도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동안 우리가 늘 해왔던 이런 수건 사업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또 되풀이할 건가. 그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만났을 때 그 효과는 크지 않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가의 새로운 미래의 정책 기조를 전북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이것을 전북이 어떻게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백화점 나이라든지 사업을 나이라는 식의 전북의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용의 타운홀 미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단순한 지역의 어떤 민원성 사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전체 어떤 국가 차원의 틀 안에서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또 채택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지금의 타운홀 미팅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접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예. 토론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이 어떤 또 새로운 해법이 또 그 자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북이 그동안 또 대통령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 또 새만금이나 예. 올림픽이나 이런 이야기 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새만금도 맡겼던 것을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AI의 미래의 산업을 새만금이 알리백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겠다. 어렵게 우리가 먼저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장애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거에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우리가 더 기여를 할 건가 전북이 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대통령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해법을 또 찾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타운홀 미팅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지금 많은 현안과 또
국정 현안들이 또 지역에서 이제 많이 거론되고 또 추진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문제입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남원과 또 경쟁 지역인 충남 아산 양쪽에 동시에 이제 중복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좀 일기도 했어요. 정원익 기자, 남원과 아산 이 두 지역의 논리는 또 무엇이고 지금 올해 그 이 선정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때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지요? 네,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내세운 곳은 이제 지리산 발해봉 아래 이제 가축 유전자원센터가 있던 곳입니다. 16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넓은 땅이 모두 국유지다 보니까 매입비가 들지도 않고 곧바로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영호남 내륙 중심지이면서 광주, 대구, 순천, 완주 등이 이제 고속도로와 KTX, SRT 같은 고속철도는 물론 달빛철도 개통 등이 예정돼 있어서 또 전천후 교통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남원시는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국가균형 발전의 이제 시험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부권 지역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다가 또 대규모의 또 국책 시설이 거의 없는 또 대표적인 또 소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제 아산시는 경찰 인재개발원의 서측 부지인 초사동 101만 제곱미터를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유지 비율은 45% 정도가 되는데요. 또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만큼 또 인력 이동과 강사진 확보, 예산 절감에 유리하다는 점과 또 KTX와 고속도로 같은 이제 교통 인프라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산을 전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 대표 경찰 특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이미 초사동 경찰 종합 타운에는 경찰대도 있고요.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 또 경찰 수사 연수원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 시기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경찰청은 지난해 10월에 이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11월로 늦췄다가 또 다시 이제 타당성 용역 등을 이유로 올해로 다시 연기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지금 그 국가 예산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남원 경찰 수련원 건립 사업 국가 예산이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이 중앙경찰학교도 조금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균형 발전 기조가 우세할지 아니면 관련 기관이나 시설들의 어떤 집적화가 또 명분을 얻을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 대통령도 이제 양쪽 지역에다 지금 그 공약을 해놓다 보니까 또 두 지역이 또 불가피하게 이제 힘겨루기라든가 정치적인 새 대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치 경쟁이라고 하는 게 떨어진 곳은 다 잃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격이 크고 사실 이제 그 지역의 발전적 요소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쨌든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산이라고 하는 곳과 남원이라고 하는 곳 둘 다 충분한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이 경찰 관련한 시설들이 집적화되어 있고 예. 수도권과의 어떤 인접성으로 인해서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 어느 것 하나 뭔가 명분으로서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건 어쨌든 이제 정치적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어쨌든 정치적 입장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2경찰 학교 중앙경찰학교에 버금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가지고 저는 아산하고 좀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건의를 하는 거죠. 청와대에. 경찰학교를 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어떤 대안은 이러이러한 기관들을 그럼 대신 유치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 협의를 통해서 윈윈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없는 거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충청권 민심을 생각을 하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예, 건가. 전북이야 뭐 민주당이 땅 짚고 헤엄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일단 급한 게 충청권에서 어떤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구도가 되면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전북 정치권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제2 중앙경찰학교에 버금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국가기관이나 또 경찰 쪽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탈락하는 곳에 어떤 대안으로 뭔가 이 청와대에 좀 제시를 하면 청와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뭔가 정치적 결정이나 판단을 하면서 그런 정치적 타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우리 스스로 좀 만들 필요는 없는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로 충분히 얼마든지 명분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됐을 때, 안 됐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 대안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청와대에 제안하고 예. 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정치권에서 모색하는 거 또 전라북도에서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여러 사업들이 사실은 그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인접한 그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동부와 서부 지역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로 좀 골고루 사업적인 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새만금도 아직 멉니다만 동북권은 낙후도가 훨씬 심해서 이번 기회에 제2중앙경찰학교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좀 새해 유치되어서 동서 양쪽이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안도 이제 역시 그 남원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역의 오래된 해묵은 현안 가운데 하나 공공의대지요.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공약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그 이행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또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라고 정부의 어떤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희망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부산해졌습니다. 초장님, 이 남원 공공의대 장기간 사실 표류해 왔어요. 그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도 뭐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왔는데 이렇게 장기간 표류한 이유는 무엇이고 서로 지금 하겠다는 데들이 워낙 전국적으로 또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공공의대는 그 남원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명분이나 그동안 과정을 놓고 보면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은 뭐 상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표류돼 왔냐라고 놓고 보면 상당히 운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생긴 상황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예. 거기에 공공의대 문제가 남원 공공의대 문제가 여기에 휩쓸리면서 그게 이제 원전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공의대 문제는 당연히 전라북도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대 폐교 의료 의대 정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면 재검토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남원의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한 법률이 뭔가 통과되지 못했던 거죠. 다른 지역에 어떤 견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예서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 이후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는 이거 뭐 의대 정원 문제 2,000명 늘리겠다. 이러면서 뭐 공공의대 문제는 아예 논의의 중심에도 못 오고 그냥 외곽으로 밀려났던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다행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제 다가와 있는 문제도 있고 올해 초에 어쨌든 그 공공의대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의대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9년에는 개교가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변수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일단 저는 이제 남원은 당연히 제1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일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 뭐 여기 보면 이제 안동부터 전남이랄지 또 그리고 창원시, 인천까지 이제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광역에 뭐 저기 뭐냐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든지 뭐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공공의대 문제는 정원이니까 의대 정원과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의료계와 마찰 부분들은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공의대가 적절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남원에서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공공의대가 난립하는 문제는 오히려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오히려 좀 주도적으로 좀 내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의료계와 갈등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게 사실은 이제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앞에서 왜 이제 남원 공공의대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그래서 저희가 짚어본 거잖아요. 예. 그런 만큼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어쨌든 그 시간적 그리고 명분적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남원은 안 되고 다른 데 하자 이런 논의는 최소한 없을 거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남원은 기본 순위로 하되 나머지 지역에 어떤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번 지난해 대선 말고 그 앞선 3년 6개월 전에 치러졌던 그 대선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을 때 이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도내 기자들이 이제 질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성남의료원을 만들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믿어줘도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같은 생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처장님의 말씀도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 뭐니 해도 도내에서는 아리백 산업단지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사용하는 산단이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뀔 수 있고 첨단 산업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미래 산업, 신산업들이 광주 전남에 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을 낳고 또 소외감을 낳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만금 땅이 최적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핵융합 연구 단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전남에 그 기회를 빼앗겼는데 정원익 기자, 아리백 산단 문제 시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정부가 이제 언급해왔던 이제 알리백 산단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을 종합을 해보면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또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요. 또 이제 대규모 산업 용지의 확보 여부나 국공 유지 여부 또 이제 중요한 여건으로 또 꼽힙니다. 결국에는 바로 착공 또 바로 입주 이게 바로 또 관건인 셈입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 또 전력 계통의 연계 가능성, 또 송전선로 증설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또 뭐 반도체나 AI, 또 배터리 같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 산업이 이제 유치 가능성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전남과 전북 모두에 이제 알리백 산단 구축을 또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울산도 마찬가지로 또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북은 이제 새만금 산업 용지는 이제 재정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도 이제 곧바로 알리백 산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하면서 이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 2031년부터는 이제 새만금에서 7기가와트의 또 규모의 재생 에너지가 또 생산이 되고 새만금 산단 또 5609 같은 경우는 또 이미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알리백 선도사업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항만과 신공항 그리고 또 후변 도시에 3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반해 이제 전남은 해남 솔라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최대 태양광과 이제 풍력 잠재력을 내세우면서 미래 확장성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알리백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시범 지역을 이제 선정할 계획인데요.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제 지방 선거 이유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을 주도해왔던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들은 이제 특별법만 통과가 되면 1호 사업지는 반드시 전남이 될 거다라고
라고 이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핵 융합 연구단지, 그러니까 이제 인공태양 유치도 이제 패배를 이제 거울을 삼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또 그 전남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성윤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백산단 우리한테 뭐 그 다시 없는 그 낙후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그 알리백 새만금 산단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이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볼 때 지금 알리백 산단의 유치 여건,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을 우리가 전남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벌어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무지한 정책을 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전남은 더 빨리 확보하고 치고 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죠. 우리는 눈치만 봤고 냉정하게 지금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네.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알리백 산단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되고 새만금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래 산업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쓰는 산업들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AI도 그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뭘로 공급하느냐, 그게 이제 전 세계적 숙제고, 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거대한 기술과 산업의 경쟁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를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미 많은 국가들은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런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고, 예. 이런 게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을 실현하는 현장이 바로 새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들에게 그 막대한 양의 전기를 뭘로 지금 공급할 건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은 이제 금방 7메가와트의 뭐 재생에너지 7기가와트입니다. 공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가보면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벌써 선남 해상풍력은 15년째 되는데도 시범단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알리백 산단은 기존의 산단하고 근본적으로 성격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일단 100% 재생에너지로 완벽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필요한 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사실 생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과연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를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이나 어떤 액션 플랜이 있는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그건 빨리 지금 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네. 뭐 정부가 대통령 오면은 타운홀 미팅할 때 정부 빨리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 또 하나는 미래 산업에 과연 알리백 산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만 공급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산업들에 의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맞출 건가. 모두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재생에너지의 자원 성격에 맞게 거기에 맞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우리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또 그리고 있는가, 그걸 또 저희가 지금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제 핵융합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핵융합은 지금 알리백에 전혀 맞지 않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에너지 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공태양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가지고 그걸 마치 못 가져와서 전북이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인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알리백 산단 저희가 또 놓치게 됩니다. 지금 저는 따끔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알리백 산단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알리백의 근본적인 산단의 성격이 무언가, 내용이 무언가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재설계 계획을 이제 빨리 좀 수립을 하기를 제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뭐 지역 이야기를 뭐 자꾸 하게 됩니다만, 광주 전남 그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아주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어떤 일관성, 또 지역의 어떤 수혜 가능성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전북 정치권은 뭐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말로는 원팀 하지만 실제로도 여전히 구심점도 없고 조금 중구난방이다 이런 그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좀 미래를 내다보는 뭔가 그런 준비 과정이 어쨌든 전북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지금 전남과의 재생에너지 문제랄지 이런 데서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 조건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하고 여기에 물론 이제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수반이 돼야 되지만 민간 자원이랄지 시민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기금을 조성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시기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 키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만금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저도 그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전북 정치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놓고 보면 이제 구심점, 리더십의 부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정권 초기만 지금도 이제 초기이긴 합니다만 예. 전북 출신들이 어쨌든 내각이나 청와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등용이 되면서 전북에서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전북 출신 인사들이 진출한 어떤 성과랄지 이런 가시적인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망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구심력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예. 또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의 어떤 정치권은 오래 있는 지방선거로 향해 있다 보니까 뭔가 어떤 그 지역 현안이랄지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협력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서면서 전북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지방선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어떤 그 전북 출신 정치권들이 그러한 리더십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전북의 정책적 비전들을 얼마나 만들어 왔는가, 예. 그걸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금도 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랄지 각 부처의 이제 업무 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저희가 굉장히 어떤 그 도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면 철학은 분명합니다.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예. 뭐 서울 집값 얘기를 하면서 대안이 없다. 균형 발전 말고는. 그럴 만큼 모든 것에 초점은 재정부터 해가지고 균형 발전 성장에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용주의, 명분이 아니라 뭔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고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귀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대단히 좀 뚜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얘기할 때 이게 뭐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 또는 저게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실제 6개월 만에 해수부가 이전하는 네. 이제 그런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과연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거냐. 그게 균형 성장의 관점에서도 분명하고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성장력들을 끌어낼 수 있고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할 텐데 과연 그런 달라진 접근법을 가지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저번에 이제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전라북도가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소외된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제 소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 그게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적 관점이어야지 소외라고 하는 것이 메인이 되어서 우리가 소외됐기 때문에 알아서 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발전을 할 테니 예. 그동안에 어떤 소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더더욱 여기에 좀 접근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좀 뭐랄까 합리적인 누가 들어도 이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2026년 올해는 뭔가 소외론으로 모든 것에 논리적 귀결점이나 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소외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비전을 좀 더 거둘 뿐이라고 하는 예. 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리더십은 지역 의원들을 이렇게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은 뭐 형제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이 해안과 전문성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 좀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셨을 것 같으니까 전주안주 통합 문제를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과연 전주안주 통합이 이 전주 완주만의 문제인가? 첫째는 저는 그걸 묻고 싶고 이건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불균형 성장에 의해서 지역이 소멸되고 이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하는 하락 위기에 처하는 걸 벗어나기 위한 우리 고육지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이 틀렸다 하고 반대를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걸 또 틀렸다고는 통합이 틀렸다고는 또 하지 않아요. 뭐 무슨 뭐 메가하고 더 큰 통합을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고 급한 통합은 또 반대를 하는 상황을 보고 국가적으로 미래를 먼저 선도하고 해안 있고 전문성 있고 모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존경심을 갖는 그러한 리더가 지역에서도 지역을 통합하는 리더가 되는 건데 예.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지금도 다음에 내가 선거 또 배지 다고 싶은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 아주 지역주의고 이제 골목대장 하는 이런 형태의 제가 좀 심한 말을 좀 해도 될 것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이런 방식의 접근 방법들 내가 배지를 가까이 던지더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걸 제시하고 싶다. 이런 정치적 이런 행태가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새로운 리더십도 생기고 통합도 생기고 도민들로부터의 그런 진정어린 마음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그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몰아줬습니다만 이제 한 6, 7개월 이렇게 되는 사이에 정부의 호응은 지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그 불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정책적 소외감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정원희 기자, 정치부 기자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의 이제 무게 중심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광주 전남에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뭐 AI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전환 정책, 뭐 국책 연구기관, 또 대형 SOC 같은 이런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들 상당수가 이제 광주 전남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은 이제 자연스럽게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이제 한 발 뒤로 이제 미뤄져 있는 밀려난 인상을 지금 지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정부 정책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전북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국가 전략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인지에 대한 그런 좌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이제 이런 데에서 비롯된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정책 설계 단계부터 또 전북의 핵심 변수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보니 어떤 국가 전략을 떠받치는 것인지 이제 결과적으로 예산과 이제 사업에서도 존재감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악순환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왜 전북이 빠졌나를 따지는 그런 이제 사후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게 네. 가장 좀 중요한 문제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북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국가 전략의 핵심적인 퍼즐인지를 정부가 인식을 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 스스로가 이제 요구를 받는 지역이 아니라 빠질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는다면은 이 같은 소외 논란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알리백 산단이든 뭐 재생에너지, 뭐 새만금 이런 뭐 피지컬 AI 이런 개별 사업들을 좀 나열하는 데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 이제 하나의 산업 서사나 이제 뭐 국가 전략으로 엮어서 전북이 아니면 완성되지 않는 그런 국가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모 단계 때부터 이게 전북이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가 되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예.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뭐 후치나 논리 또 실행 경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요구서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정책 테이블에서도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을 때 전북이 좀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지 않나, 또 전략적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전북이 바로 지금 이제 그런 전환점에 서 있는 때라고 봅니다. 예. 지난해 지금 그 전북이 거뒀던 성과 가운데 하나 피지컬 AI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만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사업 원년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지역에서 요청했던 1,400억 가운데 한 절반 가량만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어떤 사업들이 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전반적으로 1조 원 규모로 알려졌던 프로젝트가 정부 임기 내에 진행되는 데는 문제는 없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북자치도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완주 이서에 있죠. 전북대 캠퍼스에 이제 피지컬 AI 연구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나 현대차 같은 이제 국내 AI 핵심 기업들도 이제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스타트업 캠퍼스도 구축을 해서 이제 창업 기업이나 이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전북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들을 인재들에게 교육하고 이제 창업 기업을 육성해서 그야말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거듭나겠다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이제 작년에 또 면제를 받았죠. 또 이제 정부가 또 모든 분야를 AI로 전환을 하고 피지컬 AI에서만큼은 1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현재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지컬 AI 산업에 대한 좀 적정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쯤이면 이제 연구센터 같은 인프라 그리고 기술 개발 두 분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구센터는 전북이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 개발이 좀 다른데요. 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정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 중심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도내 기업들이 또 얼마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사업의 또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예산은 이제 국비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보고 있고요. 민지와 지방비에서 4천억 원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합하면 이제 1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기술 개발 공모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광주와 전남이 지역의 어떤 그 통합 논의가 지금 다시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임성일 교수님, 최근 광주 전남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이 18일 날 충청 그 통합을 이야기한 뒤로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원래 지금 광주 전남은 특별 광역연합, 그러니까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거든요. 이제 행정통합은 아니고 이제 이게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이런 예. 통합인데 그게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 초에 지금 출범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식화된 분위기고 22일 날 광주시의회가 이제 거기 관련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도의회는 그 전에 통과를 시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걸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지금 다시 행정통합이 굉장히 예. 물결을 타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24일 날 작년 24일이죠. 24일 날 그 광주에 이제 정준호 의원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도 내에 있는 정치권의 분위기도 이제 30일 날 지난 화요일 지난화요일입니다마는 도지사가 마지막 7국장 회의에서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걸 예. 공식화하고 또 전주시장도 지금 광주시장도 예.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상으로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특별자치도 지방특별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서 행정통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런 논의가 그동안 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 차례 좀 무산이 이미 됐었기도 하고, 또 이게 행정통합이라는 게 분위기를 굉장히 타거든요. 한쪽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쪽도 경쟁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가 좀 이렇게 식어가는 이런 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잘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과거하고 다른 좀 재정적인 어떤 돌파구는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사실 우리가 전두환제 통합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거든요. 자신들의 정책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포장을 하면서 이제 막아서 안 되는데 지금 그런 포장을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좀 풀리냐가 앞으로 이제 광주 전남 쪽의 통합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 같은 배경에는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 전국을 5급 3특 체제로 새롭게 그 재편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5급 3특 정책 정부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이유랄지 정책적 방향성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5급 3특 체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단일 성장축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었죠. 그동안의 산업화 시대가 저희의 발전 양식이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산업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게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예. 포화 상태고 지역은 소멸되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공멸화되는 예. 이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백방이무효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금요 경제 효과를 통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어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굳이 수도권 오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그러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경제적 전략인데요. 물론 이게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게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있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 우리 해결책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 정부에서 나오는 5+3은 5는 이제 큰 충청 그다음에 뭡니까 저 호남, 경상 남북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큰 축을 통해서 수도권과 연결된 이런 거대한 경제망을 형성을 하는 거고. 또 그 틈새를 이제 세 개의 지역 제주와 강원과 전북이 그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발전 양식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굉장히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3특에 들어가 있냐, 5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이게 사실은 출범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예. 노무현 정부 이제 정책적인 이 설계만 하고 그걸 본격적으로 정책화시킨 건 그 다음 정부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정책인 건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5급 3특 그 중에서도 이제 정책적 무게 중심이 5극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뭐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해서 전 정부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네. 근데 그 전략이 힘을 못 받았었어요. 실적으로 이제 구상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힘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현 정부에 와서는 이 의제가 왜 달라졌냐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의 재편식이지 않습니까? 예. AI로 대표되는 대규모 어쨌든 국가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럼 그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전제가 쓰다 보니까 그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극이 중심에 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극의 핵심은 특화 산업을 무엇으로 할 거냐. 각 중요한 그런 그 초광역 단위별로 특징이 되는 미래 산업을 어떻게 안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실리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이 그 행정 통합의 문제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구 경북이 마치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됐던 게 그걸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은 뭐였냐면 그러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네. 재정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 이제 이번에 어떤 충남하고 뭐 대전이랄지 광주 전남 원래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통합하자고 얘기할 때 우리는 특자도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입장이 선회해서 예.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변화된 요인들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어떤 통합의 요인들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3특인데 뭐 저희가 3특을 선택했죠. 독자적인 발전, 호남권에 묶이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북 특자조가 가지는 특례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실제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또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모화시켜서 수도권과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에 전라북도가 좀 배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충청권과 전라북도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과 농생명이 결합되는 어떤 이런 연계 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라북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광주 전남하고도 물론 이제 뭐 재생에너지랄지 뭐 경쟁 관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얘기했듯이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면 생태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에서는 충분히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 발전 전략도 필요하지만 충청권과 연계하고 또 광주 전남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전략들을 지금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광주 전남도 조금 갑작스럽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논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행정 통합에 대한 그 논의가 지금 갑자기 불거져 나왔고 뭐 그보다 앞서서 지금 그 촉매자가 된 것은 대전 충남의 그 행정 통합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거론까지 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들불처럼 번진 양상인데 교수님 이 우리가 지금 어쨌든 머리 위 아래에 지금 다 초거대 광역권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향후에 이제 국도 설계랄지 발전 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고 다 실현이 된다면 그 틈바구니 안에서 이제 전북도 입지가 상당히 이제 낀 채로 새로운 또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예, 이제 지금의 분위기가 정말 실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전북에 굉장히 좀 위협 환경이 될 수 있는 거 분명하죠. 이제 그 규모 경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물론 그 내부에서는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변부가 형성이 되고 이런 부작용도 있고 또 그걸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통합된 그 단위 자체는 굉장히 흡입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 전북이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금 가뜩이나 인구 유출이 심하고 산업이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전북에서도 이제 방금 소장님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접근이 이제 소외에 대한 이런 이게 지나치면 피해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작아가는 것은 반드시 출발점인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제대로 살리면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절호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고 자연 조건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좀 저희가 놓쳤거든요 그동안. 예, 예. 근데 지금이라도 또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골든 타임은 또 한 번 온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을 전북이 3특에서 특화시켜서 빨리 만들어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자신이 주변에 있는 양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예. 할 수 있는 여건도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의 자원을 가지고 또 그들이 이건 또 제대로 풍부하게 못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양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저희들에게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뭐 거의 소진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 5극 3특 체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몸집을 키워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지역의 어떤 그 공감대가 지금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역은 아니고 기초 단위의 통합론이었기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어차피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큰 구심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대원칙에는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셈인데 지금 사실상 이제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또 이런 새로운 또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뭐 지금 당장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그 통합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정한 어떤 평가의 과정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럼 어떤 동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완주 전주 통합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전북이 완주 통합 전주 완주 통합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전주의 어떤 그 성장 축을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가질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새만금 메가시티나 그리고 이제 전주와 인접한 뭐 익산이나 김제까지 좀 큰 그림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논의를 좀 해보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감정의 걸로 깊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단추를 다시 끼려고 하는 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새로운 측면 속에서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출발선에선 전북의 2026년도 어떤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30초씩만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훈이 기자부터 해주시죠. 네. 전북에는 이제 알리백 산단이나 이제 피지컬 AI,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 같은 이제 충분한 성장 키워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 키워드들이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또 계획이 아닌 예산으로 또 공모가 아닌 실제 입지 확정으로 이어지는 결실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리백 산단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이 또 전북의 확고한 비교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또 AI와 미래 산업이 이제 청년들이 머무는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2026년 전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이제 선언이 아닌 성과로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예. 네, 그 2026년은 저에게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요인들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말뿐만은 아닌 것 같고 진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요소들이 전북에 맞게끔 제대로 좀 가려면 전북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실현 가능한 사업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일차적이다. 거기에 어떤 그 소외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전북의 도민들은 요구할 겁니다. 전북 정치권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게 급할 게 아니라 진정한 전북의 발전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좀 원팀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정말 격변기에 중요한 시기에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예, 세계는 이미 대전환의 시대로 들어갔죠. 작년 대한민국은 대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기나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이제 구체화시키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지혜를 좀 모으고 사심을 버리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누구나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지요. 새해 전북의 많은 도전과 혁신이 큰 보람과 성취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첫 번째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